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지하철에서 또다시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쿄 메트로 승강장 추락 사고로 열차 운행 전면 중단. 지하철을 탔다가 2번 다시 타지 못한 사람들. 그 순간 조용한 한 도시가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의 시선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혼자 귀가할 수 있는 곳. 노숙자도 범죄자도 총기도 없는 공간. 심지어 아이가 과자를 흘리면 사과부터 하는 나라.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문명을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는 지금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라의 지하 공간에서 진짜 선진국의 미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 지하철을 탄 날은 3월 초.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회색빛 오후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어요. 타임스퀘어 역에서 2호선을 타고 브루클린으로 향하던 참이었죠. 지하철 내부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칙칙한 조명 아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들, 낙서로 얼룩진 벽면, 바닥에 놓인 쓰레기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중간 역을 지나던 무렵,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얼어붙었고 제 심장도 멎는 것 같았죠. 그 남성은 외투 안에서 권총을 꺼내 휘둘렀어요. 비명, 충격, 패닉. 저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고 몇 초 뒤 탕 하는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그날 2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머릿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백악관 교통인프라 정책 자문관, 도시 안전과 교통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총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겁니다. 한 달 뒤 백악관은 긴급 교통 치안 대책 회의를 열었고 제가 앞장서서 도시철도 안전 모델 개편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빠르게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총기 단속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린 지하철에 감시 카메라를 수백 대 추가했고 비상 호출배를 도입하고 경찰 순찰도 강화했어요. 하지만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총기 사건, 노숙자 폭행, 마약 흡입, 기물 파손, 성범죄.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모든 대도시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하철 범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됐죠. 이건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 자체의 붕괴야. 그러던 어느 날 도시사회국의 한 자문관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이건 문화와 태도의 문제야. 완전히 다른 도시 모델을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지하철 시스템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일본이었어요. 도쿄 메트로는 수십 년간 정시운행, 고밀도 노선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 놀라울 정도로 낙후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종이 승차권을 사용하는 노선이 있고 스크린도어 없는 승강장에서 매년 추락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 대응 매뉴얼도 일관성이 없었고 특히 심야 시간에는 치안이 취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서울 지하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기 사고 없는 대중교통 시스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총이 없는 나라, 지하철에서 총이 없다는 것이 그 나라 전체의 질서를 말해주는 것 아닐까. 도대체 어떤 도시가 그 많은 승객과 복잡한 교통 흐름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이 결국 저를 태평양 건너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 지도에서만 보던 도시의 이름이 이제 제 출장이자 사명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반감이 있었죠. 백악관에서 제안한 지하철 해외 비교조사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됐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제 머릿속엔 여전히 미국이 문명, 나머지는 벤치마킹 대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서울에 대한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는 서울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고 정시 운행률이 높으며 무인 시스템, 공공안전, 서비스 속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특히 총기 사고 제로라는 항목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제 자존심이 흔들렸어요. 뉴욕에서는 매일같이 무장 강도, 마약 중독자, 노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LA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총을 들이대는 사건이 한 달에 몇 건씩 일어납니다. 시카고에서는 여중생이 열차 안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관사가 근무 중 칼에 찔리는 사고도 있었죠. 저는 그런 사건이 너무 당연해져 있었어요. 지하철은 원래 위험한 공간이다 는 인식이 제 안에 뿌리내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 반대였어요.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깝고, 승객들 간의 다툼보다 자리 양보와 사과가 더 흔하다는 보고서도 있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항목까지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례와 수치들이 그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백악관 예산으로 처리된 출장 티켓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개인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있는가? 그 확인을 위해서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그 안에서 저는 과거의 수많은 회의록을 떠올렸어요. 도시는 철로가 아니라 문화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도시란 사람들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일까요? 그 무의식이 어떤 지하 공간을 천국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걸까요? 비행기는 인천공항 착륙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처음 제 눈에 들어왔을 때 묘한 떨림이 왔어요. 이 나라의 지하철이 진짜 그렇게 다르다면 그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안엔 시민, 그리고 문화가 있겠죠. 이제 곧 제가 발을 디딜 처적은 삼성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든 편견과 자부심을 내려놓고 진짜 현장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만남은 제가 평생 쌓아올린 논리와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삼성역, 이름조차 낯설던 그곳에 제 두 발이 닿은 순간, 전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 내려간 계단, 아래에는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지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벽 전체를 채운 화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모든 노선의 실시간 도착 정보가 초 단위로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강남역 방면 열차, 1분 32초 후 도착, 1초, 1초, 숫자가 정확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에선 다음 열차 3분 후라고 표시되면 실제 도착은 8분 뒤일 확률이 높고, 시카고 지하철은 전광판 자체가 꺼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와 비교하니 이건 정확함 그 자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배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본 건 바닥이었어요.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 있었죠. 구두 굽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제가 반사적으로 멈췄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 구석구석 닦인 유리문, 반짝이는 금속 난간. 그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가 지하철역 맞나요? 무심결에 중얼거리자 안내를 맡은 서울시 행정관 김현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여기는 서울 시민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섰어요.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조작된 세트장은 아닐까. 제가 알고 있는 지하철은 비명과 냄새,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그곳에선 누구든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고, 지하철은 늘 생존의 무대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승객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계단 옆에는 휠체어 전용 리프트가 있었으며,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분홍색 안내선이 선명히 그려져 있었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이 설치돼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할 때만 문이 열리는 스크린도어였죠. 그 모습은 마치 공항 탑승 게이트 같았어요. 뉴욕에선 매년 수십 명이 선로로 추락하고 그중 일부는 사망하곤 해요. 하지만 여기선 그 위험이 시스템 자체로 봉쇄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에요. 이건 문명이에요. 안전, 정밀, 질서, 그리고 배려. 그 모든 요소가 설계에 녹아 있었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에 정차했어요. 문이 열리자 모두가 줄을 서서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 발을 옮겼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벽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라는 오만, 교통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자만,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환상까지도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선진국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된다. 열차에 들어선 순간 제 첫 반응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선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거친 대화 소리, 음악, 누군가의 독백이 섞인 혼란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마치 도서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어서 저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시끄러운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통화 중인 사람도 없었죠. 그건 제가 아는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이건 차라리 이동하는 예절 공간이라고 해야 맞았어요. 눈길이 간 건 분홍색 좌석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디자인인가 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더군요. 임산부 전용석. 그 옆 좌석엔 아무도 앉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무심코 앉았다가 옆 사람의 조용한 손짓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지하철에선 노인이나 임산부가 서 있어도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모두가 핸드폰을 보거나 자는 척을 하죠.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세상과 단절된 듯 행동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로선 지하철에서 양보한다 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쪽에 앉아있던 아이가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렸어요. 그 부스러기가 옆 사람 무릎 위로 떨어졌죠. 미국이었다면요? 아이는 계속 먹고 부모는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그 어머니는 눈 깜짝할 새에 티슈를 꺼내 무릎 위를 닦았고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사람에게 작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어요. 이 사회가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질서는 단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예의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 뉴욕의 열차에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걸 당연시하고 어떤 날은 강도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지나치죠. 시카고에선 밤늦게 열차를 타는 여성들이 항상 호신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고 다녀요. 하지만 여기선 여고생이 혼자 노트북을 열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중년 여성은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서울 지하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상했던 거지라는 사실이었어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문제처럼 여겼고 비정상을 일상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열차는 고요하게 다음 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 만큼 편안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이 공기의 질감이 참 따뜻했어요.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다. 제가 수년 전 한 포럼에서 말한 문장. 그게 지금 이 열차 안에서 현실이 되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일부러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 서울 지하철은 이미 저를 무너뜨렸지만 진짜 궁금한 건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지하철의 진짜 민낯은 항상 밤에 드러났거든요. 밤 11시 저는 강남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피곤이 몰려오던 시간, 열차가 조용히 들어왔고 안에는 퇴근 중인 직장인들과 학원에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광경부터가 이상했어요. 고등학생이 책가방을 맨 채 혼자 지하철을 타다니? 미국이었다면 부모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뛸 일이죠. 그 학생은 조용히 앉아 휴대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고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은 눈을 감고 살짝 졸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위협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전 저는 뉴욕에서 총기를 든 강도 때문에 지하철 열차 하나가 통째로 멈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열차에는 여고생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었고 지하철은 늘 조심해야 할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반대였어요. 밤에 지하철이 오히려 낮보다 더 조용하고 안정감 있었어요.
한 역에 도착하자 여고생이 혼자 내려갔고 누구도 그 아이를 따라가거나 흘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플랫폼은 깔끔했고 노숙자도 술에 취한 이도 없었어요. 제가 놀란 건 그 순간이었어요. 플랫폼 한쪽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을 거는 여성 승객이 있더군요. 낯선 곳이라 길을 물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세하게 노선을 설명해 주었고 그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장면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이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을 보면 다들 눈을 피하거나 어디론가 재빨리 사라지곤 하죠. 그만큼 시민과 공권력 사이의 신뢰는 바닥이니까요. 열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따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특별히 치안 좋은 지역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서울 전체가 이런 분위기일까? 그래서 저는 역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거리, 편의점 앞에는 커피를 마시는 청년들이 있었고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어요. 낮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은 도시는 밤에 무너진다는 제 신념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제가 자주 다녔던 뉴욕의 브루클린 역은요, 밤이 되면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들, 싸움, 소란으로 가득합니다. 밤 10시 이후 지하철을 타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손엔 지도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커피를 든 채 그냥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한국의 지하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너무 오래 이상한 걸 당연히 여겨왔던 사람으로서의 서글픔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하나의 표지판을 봤어요. 비상벨은 모든 열차와 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짧았지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열차가 다시 플랫폼에 들어오자 저는 말없이 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두렵지 않았고 이 낯선 도시가 오히려 고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아직도 이 도시가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잘 짜여 있어서 마치 연출된 도시 같았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을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이 도시가 정말 어디까지 정교한지, 그 완성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강남역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식당에서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이 급했는데 지하철역 안쪽에 무료 공중화장실이라는 푯말이 눈에 띄었죠. 무료라는 단어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미국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엔 화장실 자체가 없고 있다 해도 고장나 있거나 열쇠를 직원에게 요청해야 하죠. 또 유료 화장실은 거의 필수고 심지어 뉴욕에서는 동전을 딱 맞게 넣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세면대는 반짝였고 손건조기는 실제로 작동했고 비누 디스펜서엔 내용물이 가득했고 거울엔 지문 하나 없었어요. 심지어 각 칸 안에는 소독 스프레이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나와 승강장으로 걸어가던 중 눈에 띈 건 바닥에 그려진 색깔선이었어요.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선이 방향마다 다르게 이어져 있었고 심지어 환승까지 3분, 엘리베이터 방향이라는 표시까지 있었어요. 그 안내는 시각적으로도 명확했고 외국인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구성돼 있었죠. 이쯤 되면 감탄을 넘어 자괴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지하철은 아직도 출구 2번은 어디냐를 묻는 게 일상이고 환승할 땐 사람들이 미로처럼 얽힌 통로에서 길을 잃어요. 간혹 직진 후 좌회전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전부인 곳도 있고요. 그마저도 낙서로 덮여 있거나 방향이 바뀌어 있기도 하죠. 그날 오후엔 분리수거존을 봤습니다. 역 안 편의점 옆쪽에 있던 작은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일회용 컵에서 뚜껑, 빨대, 컵 본체를 전부 나눠서 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 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쓰레기통 앞에서 10초쯤 멈춰 고민하더니 컵을 다시 열어 분리해 넣는 걸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자 문화였어요.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자료를 찾으려던 찰나 자동으로 연결된 와이파이가 있더군요. 무료인데도 끊김이 없었고
속도는 워싱턴 백악관 사무실보다 빠르게 느껴졌어요. 미국은 아직도 열차 안에서는 통신이 끊기기 일쑤고 데이터 연결을 위해 종종 객차를 이동해야 할 정도죠. 그날 마지막으로 본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제가 다닌 역 중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모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동 상태도 완벽했어요. 그 투명한 문이 열릴 때마다 이 도시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리는 듯했어요. 계획도 완벽했고 기술도 정교했지만 가장 깊이 느껴졌던 건 이 도시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스며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접한 수많은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이야. 서울 지하철을 타고 멈춘 곳은 코엑스몰, 정확히는 삼성역과 연결된 지하 통로였어요. 현주 씨는 여긴 꼭 보여드려야 해요라며 제 손에 지도 대신 커피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곧 알게 됐죠. 그곳은 더 이상 지하철역이라 부를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명품 매장, 카페, 뷰티숍, 북카페, 전시공간, 식당들 사람들은 그 복잡한 공간 속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모두가 익숙한 듯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벽면 너머로 펼쳐진 장면에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천장을 찌를 듯한 높이의 책장, 수천 권의 책이 정리된 열린 공간. 가운데는 커다란 언탁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거나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훌쩍이며 조용히 책장을 넘겼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제각각의 이유로 그 공간에 있었죠. 이게 지하철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묻자 현주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서울에선 지하철이 곧 도시 자체예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그저 지하 통로였고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하철과 연결된 공간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었어요. 책을 읽고, 식사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지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야말로 생활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강남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도 그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이 책가방을 맨 채 피곤한 표정으로 탔고, 중년 여성은 이어폰으로 영어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은 누군가에게 학교였고, 사무실이었고, 집이었어요. 밤 10시 강남역 플랫폼에서 내린 저는 일부러 지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지하상가로 이어진 통로에서 수십 개의 점포들이 아직도 불을 밝히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소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한 벽면엔 젊은 뮤지션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조용히 노래를 들었어요. 저는 그 곁에 서서 마치 이 도시가 숨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이란 단순한 철길이 아니야. 그건 이 도시가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야.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지하철은 늘 터널이었어요. 아무도 얼굴을 들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벗어나야 할 통로. 하지만 여기는 아니었어요. 서울은 지하에서 사람을 품고 있었어요. 밤 11시 강남역 한편 벤치에 앉아 저는 이틀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이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선을 스스로에게 돌려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지하 공간을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디자인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정상이란 이런 것의 기준일 뿐이었어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포토맥 강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공항 입국장은 다시 차가운 시멘트 벽과 날선 안내 방송으로 가득했죠.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넘겨받으며 무심한 눈빛으로 묻더군요. 출장이셨나요?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장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3일. 그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백악관 자문관 회의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국 어땠어요? 실제로 대단한 게 있던가요? 아시아니까 뭐 좀 독특했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한쪽 벽면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부의 임산부석, 비워진 채 조용히 존재하는 그 분홍빛 좌석 하나. 그걸 본 모두가 멈칫했어요. 어떤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 역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4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서울 도시철도 시스템 분석 기술을 넘어 문화로. 거기엔 서울의 스크린도어 구조, 실시간 정보 시스템, 청결 유지 프로세스, 시민의 자율 양보 문화,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운행되는 시스템까지 모든 걸 수치화 사진으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마지막 한 페이지였어요. 이 시스템의 중심엔 기술이 아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양보, 질서, 배려라는 이름의 문화가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자부해온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묵묵히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완성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며칠 뒤 그 보고서는 백악관 교통혁신 태스크포스의 핵심 자료로 채택되었고,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서울식 환승 시스템 도입을 위한 파일럿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장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탈까 하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거리엔 아직도 낙서와 소음이 가득했지만 제 안엔 서울의 고요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오늘은 지하철 안 탄다. 이상하게 오늘은 걷고 싶네. 그냥 조용히 한국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감탄한 도시는 강력한 군사력도, 높은 빌딩도, GDP도 아니었어요. 한 아이가 과자를 흘리고 그 어머니가 조용히 닦아주며 아이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그 5초, 그 순간이 문명의 정점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천천히 설계된 공간이었죠. 그 질서와 고요 속에서 한 명의 미국 자문관은 자신이 믿어온 세계의 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도, 경계도, 소리도 없던 그 지하 공간은 기술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의 작은 단면이었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다시 말해져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더 이상 조용히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한 칸 속에도 사람과 풍경이 살아 숨쉬는 나라. 우리는 지금 진짜 선진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저녁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